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삼덕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순진하고 엉뚱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덕이라 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허허, 저 바보덕이 또 혼자 중얼거리고 있네. 아이고, 저 사람은 평생 머슴살이나 할 것 같구먼. 저리 힘이 장사인데 그 힘으로 장사라도 하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들은 삼덕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는 비록 말을 더듬고 글자도 모르는 바보였지만 하늘이 내린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가로 향하는 것으로 삼덕이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주인 집 마당에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 비로 쓸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삼덕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예, 주인마님, 일찍 일어나야 소들 먹이고 마당도 쓸고 물도 길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삼덕이의 부지런함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의 순박함을 이용해 일만 시켰습니다. 녹봉은커녕 끼니만 겨우 주었지요. 하지만 삼덕이는 그저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마님, 제가 이런 몸이라 일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주인 어른 덕에 배불리 먹고 잘 곳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소 먹이를 주고 낮에는 밭을 메고 저녁이면 장작을 패야 했지요. 그런데 그의 힘은 어찌나 센지 어른 셋이 들어야 할 통나무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이구, 삼덕아, 그 통나무 무거웠어. 어른 셋은 있어야 한다더니 내가 혼자서 다 옮기다니. 예,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요. 허허허. 하지만 그의 힘자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어귀에서 소가 논에 들어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소가 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구나. 큰일이네. 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야 해. 소 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삼덕이가 보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덕이는 망설임 없이 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의 배 밑으로 들어가 번쩍 들어 올렸지요. 소는 그렇게 구조되었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아니, 그 무거운 소를 혼자서 들었다고? 그려, 바보는 바보여도 그 힘은 하늘이 내렸다 하더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동네 꼬마 아이들도 그를 놀리며 따라다녔는데요. 그럴 때마다 삼덕이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그들 힘도 좋네. 나중에 나처럼 장사가 되겠구만. 그렇게 웃으며 넘기는 탓에 아이들은 점점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삼덕이가 지게에 짐을 지고 가는데 아이들이 몰래 돌을 넣어두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짐이 묵직하구나. 그래도 이 정도는 문제없지. 그렇게 삼덕이의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장작을 패는 일상이 반복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삼덕이는 주인 집 마당에서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있었지요. 낮에는 더워서 하지 못했던 빨래를 마저 널고 있는데 갑자기 뒷산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주위가 어두워졌지만 삼덕이는 두려움 없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귀신이라도 나타날까봐 겁을 먹었겠지만 그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누가 이리 슬피 우시나이까? 소리를 따라 걸어가던 삼덕이는 커다란 바위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더니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바위 위에는 하얀 저고리를 입은 한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달빛보다 더 하얗게 빛났고 긴 머리카락은 달빛을 받아 은실처럼 반짝였습니다. 아가씨, 왜 이리 슬피 우시나이까? 삼덕이의 말에 처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달빛은 바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처녀의 발밑으로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제가 당신 눈에 보이시나이까? 그럼요. 달빛이 고와 아가씨 얼굴이 훤히 비치는데요. 처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깊고 슬픔이 가득했지요. 이상하군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 아련하면서도 가슴 깊이 스며드는 듯했지요. 아가씨는 여기 사시나요? 전 이제 이 바위가 제 집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말을 마치자 처녀의 모습이 달빛처럼 흐려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참덕이는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아가씨, 어디 가셨어요, 아가씨?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삼덕이는 매일 밤 그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달이 뜰 때면 어김없이 처녀가 나타났고 둘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처녀도 말이 없었지만 삼덕이의 순수한 마음이 통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 근처에 처녀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 바위는 오래전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라 모두들 피해 다닌다고 했지요. 도대체 그 처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바보 삼덕이에게만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달빛처럼 깊고 슬픈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삼덕이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며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날랐지요. 예, 바보더가. 오늘은 왜 이리 부지런하냐? 예, 주인마님. 일찍 일을 마치고 좀 쉬려고요. 해가 저물고 달이 떴습니다. 삼덕이는 언제나처럼 바위 앞으로 향했습니다. 월서는 그날도 하얀 저고리 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가씨, 오늘도 달이 참 밝습니다. 그래요. 달이 밝아서일까요? 오늘은 마음이 덜 슬픈 것 같아요. 둘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월서는 생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삼덕이는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이야기했지요. 저는 말이지요. 아침이면 달 기울 때 일어나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마치 세상이 온전히 제 것 같거든요. 월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미소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삼덕 도령은 참 순수하시네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수록 둘의 정도 깊어졌습니다. 삼덕이는 매일 밤 월선을 위해 들꽃을 한 알음 따다 가져왔고 월선은 그 꽃을 보며 기뻐했지요. 아가씨, 오늘은 들국화를 가져왔어요. 달빛 아래서 보니 아가씨만큼 예쁩니다. 하지만 전 이제 그 꽃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답니다. 월선의 말에 삼덕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꽃을 가져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요. 어느 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삼덕이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바위 앞에 섰지요. 이런 날씨에 어찌 오셨나요? 아가씨가 혼자 계실까 걱정되어서요. 비 오는 날이면 더 쓸쓸하실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월선은 더욱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슬픈 과거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삼덕이는 그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겼지요.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고 첫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삼덕 도령, 오늘따라 달빛이 참 차갑네요. 그래서 제가 장작불을 피워왔습니다. 아가씨가 조금이라도 따뜻하셨으면 해서요. 바위 앞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속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월선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 보였지요. 도령 혹시 제가 이승의 사람이 아니란 걸 아시나요? 압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 마음은 변함없을 테니까요.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이제 제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 아버지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며 월선은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린 어두운 밤이었지요. 그날은 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월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지요. 바로 월선의 아버지, 전 현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겠다. 현감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내 생애 가장 큰 실수를 한 날이었지. 형조차미가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였다.
현감은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보름달이 떠 있는 날이었다. 형조차미는 달빛이 비치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지. 그의 손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현감의 목소리에 과거의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나리, 이 옥광산 문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옵니까? 그것이 왜 궁금하시옵니까? 허허, 제가 곧 귀한 사돈이 될 터인데 미리 알아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감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큰 실수를 했다. 문서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말았지. 딸의 장신구 상자 속이라고. 그 말에 월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께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장신구 상자에 문서를 넣으시며 말씀하셨죠. 월선아, 이 상자를 잘 지켜다오. 이 문서 하나로 우리 고을 전체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단다. 현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날 밤 형조차미의 자객들이 들이닥쳤다. 장신구 상자를 빼앗으려 했지. 하지만 월선이가 전 상자를 들고 도망쳤어. 이 바위까지 왔죠. 하지만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감이 대신 말을 이었지요. 자객들이 달아왔다. 월선이는 상자를 이 바위 틈에 숨기고는 스스로 이승이 끈을 놓고 말았다. 자객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잠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나는 딸의 죽음 후 병을 얻었다. 그때 형조차미가 찾아와 약을 지어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 약은 독이었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달빛이 다시 구름에 가려졌다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삼덕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옥광산 문서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소. 내가 죽은 후에도 형조차미는 그 상자를 찾지 못했다오. 월선이가 숨긴 장소를 아무도 모르니. 현감의 말에 삼덕이가 바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바위 틈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아가씨, 혹시 저기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숨긴 곳이에요. 그 후로 수많은 사람이 이 바위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삼덕 도령이라면, 당신이라면. 달빛이 더욱 밝아졌고 바위 틈 사이의 반짝임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삼덕이는 진실을 알게 된 후 형조차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칠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저택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예, 저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삼덕이라고 하옵니다. 관찰사 나리를 뵙고 싶어. 허! 이 밤중에 무슨 볼일이냐? 삼덕이는 평소처럼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나리께 드릴 중요한 물건을 주었습니다. 무사들은 삼덕이의 순박한 얼굴을 보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보를 보듯 비웃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지요. 관찰사 날이 일전에 보셨던 그 바보 머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보 머슴이라 들여보내거라. 형조차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삼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지요. 내가 왜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왔느냐? 예, 저 뒷산 바위 아래서 이상한 상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없어서. 삼덕이의 말에 형조차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수년간 찾아 헤매던 그 상자라면 드디어 자신의 것이 될 터였지요. 그래, 내가 그걸 가져왔다고? 어디 한번 보자꾸나. 하지만 삼덕이가 꺼낸 것은 장신구 상자가 아닌 묵직한 돌멩이였습니다. 형조차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지요. 이놈이 감히! 형조차미가 소리치자 사방에서 자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삼덕이를 포위했지요. 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삼덕이의 괴력을 몰랐습니다. 으라! 삼덕이는 자객 둘을 번쩍 들어올려 다른 자객들에게 던졌습니다. 그의 힘 앞에 자객들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나뒹굴었지요. 이놈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형조차미는 놀란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길러온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삼덕이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한 자객이 뒤에서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달빛 속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리한 칼날이 삼덕이의 등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는 삼덕이를 보며 형조참이가 비웃었습니다. 허! 힘이 센들 무슨 소용이냐? 내 놈은 이제 끝났다! 형조참이가 손수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안 됩니다. 달빛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더니 월선의 홀령이 형조참이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뭐야? 저건! 형조참이는 월선의 모습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관철사님, 큰일 났습니다. 순찰 나온 포도대장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객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형조참의 역시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지요. 장신구 상자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걸 두고 갈 순 없어! 형조참이는 망설이다 상자를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더욱 밝아졌고 마당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형조참이가 장신구 상자를 집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더니 그 빛 속에서 두 개의 하얀 모습이 나타났지요. 아버님, 저 차를 막아야 한다. 월선과 현감의 홀령이었습니다. 형조참이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놈들이! 어찌! 형조참이여, 내가 그토록 탐내던 상자가 바로 그것이냐? 현감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에 형조참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구나. 현감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장신구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상자가 저절로 열리며 그 안에서 묵직한 문서 뭉치가 나왔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던 문서이다. 문서들이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형조참이의 모든 악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전 부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한 기록,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판 증거들. 형조참이의 얼굴이 점점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도대장님 들어가십니다. 바깥에서 급박한 발소리와 함께 포도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포도대장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삼덕이, 바닥에 나뒹구는 자객들, 그리고 달빛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두 홀령의 모습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때 쓰러져 있던 삼덕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포도대장 나리, 저기 상자 안의 문서를 보시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요. 포도대장은 바닥에 흩어진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형조참이의 모든 악행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이건 문서 더미 속에서 현감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발견되었지요. 이런 악랄한 짓을 벌이다니. 체포하라! 당장 형조참이를 체포하라! 형조참이는 도망칠 새도 없이 체포되었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이제 다 끝났구나. 월선의 말에 현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리의 한이 풀렸다. 한편 포도대장은 삼덕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토록 큰 악행을 밝혀내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내가 직접 임금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겠네. 그리고 며칠 후 조정에서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형조참이는 멀리 유배에 보내졌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지요. 그리고 현감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월선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삼덕아, 내 덕분에 우리 부녀의 한을 풀 수 있었다. 현감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선 역시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저희는 극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 삼덕 도령 덕분이에요. 삼덕 도령. 달빛 아래 월선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희미하지 않았지요. 아가씨, 이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덕분에 아버님과 재원한을 풀 수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극락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월선의 뒤로 현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부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삼덕이를 바라보았지요. 삼덕 도령,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저희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떠난 뒤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월선과 현감의 모습이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며칠 뒤 임금께서 삼덕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바보 머슴이더냐? 네, 그렇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바보 머슴일 뿐입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허허, 내 모습은 바보 같으나 그 마음씨만큼은 어진 선비보다 낫구나. 이에 내 너에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그렇게 삼덕이는 정삼품 당상관의 자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벼슬을 사양했지요. 전하, 소인은 그저 마을에서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을 뿐입니다. 임금은 더욱 기특해하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감의 옛집을 하사하여 서당으로 쓰게 하셨지요. 세월이 흘러 삼덕이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란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바보라 불리던 그가 알고 보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지. 그렇지.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있었으니 귀신의 말도 들을 수 있었던 게지. 달 밝은 밤이면 사람들은 이제 달빛 바위라 불리는 그 바위 아래에서 은은한 웃음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마치 월선과 그녀의 아버지가 삼덕이의 행복한 삶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는 달빛 아래 하얀 저고리를 입은 처녀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에는 슬픔이 없었답니다. 대신 따스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한편 삼덕이는 평생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았지요. 그의 서당에서 배운 제자들이 그의 가족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흘러 삼덕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도 달이 유난히 밝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달빛 바위 위에서 3명의 하얀 모습을 보았다고 하지요. 이후로도 이 마을에서는 달 밝은 밤이면 바위 앞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마치 삼덕이가 지금도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말에 순수한 마음은 귀신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 바보 머슴은 세상 물정을 몰랐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은 원한에 사무친 귀신의 한까지 풀어주었지요. 때론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는 순수함이 세상의 큰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신 분들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내드립니다.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